안녕하세요. 곧 추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족들 만날 생각하면 뭐랄까 마음이 좀 무거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 그 건강 다이제스트 10월호 이유경 전문의 글을 보니까요. 딱 그런 고민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30대 직장인 분처럼 부모님이랑 정치 이야기 하다가 분위기 싸해질까 봐 걱정한다거나 네네. 아니면 뭐 20대 자녀처럼 아버지랑 뭐 언쟁했던 기억 때문에 이번엔 좀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죠. 명절만 되면 사실 겪는 어려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글을 바탕으로 왜 유독 명절만 되면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건지,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대화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글 서두에도 통계가 나오잖아요. 명절에 가족 8명 중 1명은 정치 견해 차이로 갈등을 겪고, 오. 연휴 기간에는 가정폭력 상담이 34% 늘고 이혼 상담도 2배나 증가한다고요. 와, 심각하네요, 정말. 네, 이게 그냥 뭐 의견이 좀 다르다 이 수준을 넘어선 문제라는 거죠. 이 글에서는 그 원인을 뭐 세대 간 경험이나 가치관 차이 이런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가족 관계 안에 있는 어떤 구조적 긴장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구조적 긴장이요? 네.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왜 평소엔 괜찮다가도 꼭 명절 밥상머리에만 앉으면 이 정치 이야기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걸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글에서는 일단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살아온 배경이 다르다는 점을 짚더라고요. 네, 그게 일단 크죠. 끼시는 거죠. 반면에 자녀 세대는 지금 뭐랄까 되게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양성이나 개인의 권리 이런 가치에 더 민감하게 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저 답답한 꼰대, 쟤는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 이렇게 딱지를 붙이면서 벽을 쌓게 되는 거고요. 네네, 평행선만 달리는 거죠. 근데 이 글이 좀 흥미로운 지점은 이게 단순히 세대 차이, 이 네 글자로는 다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은 뿌리가 있다. 더 깊은 뿌리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구조적 긴장인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구조적 긴장. 이건 좀 쉽게 말하면요. 가족이라는 작은 사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의 역학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힘의 역학관계? 네. 뭐 나이나 경험 아니면 경제적인 능력 차이 같은 거요.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좋은 뜻으로 하는 조언이나 걱정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어떨 땐 간섭이나 통제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반대로 또 자녀가 이제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자기 주장을 좀 하는 게 부모님께는 이게 존중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심지어는 나한테 도전하는 건가?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이 다른 걸 넘어서 그 가족 관계 안에 원래 있는 그 미묘한 힘의 차이 같은 거, 그게 갈등을 더 키운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부모-자식 관계라는 게 본질적으로 좀 비대칭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거기에 더해서 글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충돌 지점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산업화 시대의 규범이랑 지금 디지털 시대의 규범이 부딪힌다는 겁니다. 시대 규범의 충돌이요? 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권위, 경쟁, 뭐 가족 전체의 안녕 이런 게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평등, 다양성, 개인의 권리와 행복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두 가치관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어느 한쪽이 뭐 완전히 틀렸다기보다는 그냥 서로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또 이야기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찰인 거죠. 이게 뭐 정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전반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겉으로는 뭐 허허 웃으면서 넘기려고 해도 속으로는 막 서운함이나 분노 같은 게 쌓이다가 언젠가는 터지는 거겠죠. 네. 그래서 문제는 말이 아니라 방식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네요. 그냥 정치 얘기를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대화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치 얘기만 쏙 뺀다고 해서 그 밑에 깔린 감정이나 뭐 근본적인 갈등 구조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색한 침묵만 흐르거나. 네. 혹은 다른 사소한 문제로 불똥이 튈 수도 있고요. 그래서도 뭐 생활 속 이슈가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맥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다르게 말하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내 감정은 감정대로 잘 알아차리고 돌보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주장이나 사실관계는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거. 이 분리만 잘 돼도 대화의 질이 훨씬 좋아진다고 저자는 강조해요. 아, 그 글에 인용된 화의부동 그 구절이 딱 이거네요. 현명한 사람은 의견이 달라도 조화를 이루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겉으로만 같을 뿐 속에는 불화가 남는다. 겉으로만 봉합하는 건 진짜 의미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3단계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요. 3단계 전략이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이게 어느 한쪽한테만, 예를 들어 젊은 세대에게만 네가 더 노력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거 중요하네요. 네.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한 걸음씩 물러서서 새로운 소통 방식을 같이 배우고 익혀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접근 방식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략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죄책감 다스리기. 와, 이거 진짜 많은 자녀분들이 겪는 감정일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님이랑 생각이 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혹시 불효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무거운 마음이요. 네. 죄책감이라는 게 정말 강력하고 파괴적인 감정이거든요. 자기를 막 비난하게 되고 열등감 느끼고 그게 또 분노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는 심지어 부모님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녀의 이런 죄책감을 이용해서 좀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지적해요. 와,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이때 중요한 건 아이처럼 막 금방 위축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확 발끈하면서 감정적으로 맞서는 대신에 어른으로서의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어른스러운 대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반사적으로 죄책감 느끼거나 화내는 대신에요? 그래서는 한 3가지 정도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안하는데요. 첫째는 스스로를 막 파괴적으로 비판하는 생각의 고리를 딱 끊고 성인의 태도를 견지하는 겁니다. 성인의 태도요? 네. 예를 들어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를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제가 지금 좀 화가 나서요. 잠시만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자기 상태를 알리고 잠시 거리를 두는 거죠. 아, 일단 멈추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죄책감을 자극하면서 막 조종하려는 듯한 말이나 아니면 너무 도를 넘어서 상처 주는 말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런 말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와 같이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대화를 잠시 멈추거나 자리를 피할 용기도 필요하다고 하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아, 선을 긋는 연습이네요. 네. 그리고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준 상대방,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 나도 좀 미숙하게 반응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자기 자신까지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용서요. 네. 미움을 계속 품고 있는 건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는 일이니까요. 이 미움의 악순환에 끊어내야 비로소 내 정체성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냥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진짜 실제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네요. 특히 필요하면 대화 중단할 용기, 그리고 나 자신까지 포함한 용서.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대화 방식 바꾸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편한 대화를 그냥 피하는 건 임시방편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근본 해결책은 아니죠. 당장은 좀 어색하고 힘들 수 있어도 이 과정을 거쳐야만 관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온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대화 방식을 바꿔야 할까요? 그냥 막 내 주장만 세게 밀어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닐 텐데요. 그러다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세요. 그래서도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팁들을 제시합니다. 무조건 세게 나가는 게 아니라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기술적인 접근이요? 네. 첫째,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밝히되 공손하지만 단호한 polite but firm 태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예를 들어, 아버지, 그 의견에는 제가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제 생각은 이러이러합니다. 와 같이 나 전달법 iMessage를 사용하면서 명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한 번에 안 통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막 맞서기보다는 같은 입장을 차분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전달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고요. 아, 반복해서 끈기 있게. 네. 그리고 둘째, 좀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는 1대1로 딱 정면 충돌하기보다는 가족 전체 토론장을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가족 전체 토론장이요? 오. 네.
여러 사람이 같이 있으면 감정이 막 격해지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가족의 지지나 중재를 얻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 문제는 우리 온 가족이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 그거 괜찮은 방법 같은데요. 확실히 1대1로 맞설 때 부담감이나 감정적인 고조는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또 다른 팁도 있을까요? 네, 이게 좀 의외의 팁일 수도 있는데 바로 유머의 힘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유머요? 네, 적절한 유머가 얼어붙은 분위기를 녹이고 그 감정의 앙금을 해소하는데 의외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상황 봐가면서 써야겠지만요. 그렇죠. 아무 때나 쓸 순 없겠죠. 네, 그래도 미리 좀 재치 있는 농담 한두 개 준비해 두거나 아니면 대화가 너무 막 과열된다 싶을 때 자자, 정치토론 3라운드는 내년 설날로 넘기시죠. 뭐 이런 식으로 긴장을 푸는 말을 건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하, 유머.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겠네요. 심각한 이야기만 오가는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적절한 농담 한마디가 분위기를 확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좀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부분 같은데요. 관계의 주도권 찾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관계의 어떤 근본적인 재정립과 연결되는 어쩌면 가장 도전적인 과제일 수 있어요. 핵심은 다른 사람, 특히 뭐 부모님의 기대나 요구에 수동적으로 그냥 끌려다니는 패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스스로 내리는 것, 그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내 멋대로 하겠다는 고집이랑은 좀 다른 거겠죠. 그럼요. 이건 이기적인 고집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는 건강한 이기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건강한 이기심? 네. 예를 들어서 늘 부모님 뜻에 맞춰서 뭐 착한 아들, 착한 딸 역할 하느라 자기의 중요한 계획이나 일정을 막 양보해 왔다면 이제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고 그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가령 부모님이 야, 너 휴가 계획 그거 바꿔라 이렇게 요구하실 때 예전 같으면 그냥 마지못해 따랐겠지만 이제는 죄송하지만 그 일정은 제가 미리 계획해둔 중요한 약속이라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준에 따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부터 시작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해 보이는 일상적인 선택부터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존중하는 연습을 하는 거군요. 명절에 뭐 꼭 뭘 해야 한다. 이런 부모님의 공식이나 기대에 무조건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내 원칙을 세우고 그걸 지켜나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작은 거절, 또 작은 선택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관계의 패턴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원칙으로 결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관계를 좀 수평적으로 재설계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 주도권을 좀 지켜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표현의 기술 3가지도 그래서 제시하고 있어요. 표현의 기술이요? 네. 첫째, 내가 원하는 바를 뭐 애매하게 돌려 말하지 말고 저는 이번 명절에 5호를 하고 싶습니다.처럼 정확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요구하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요구하기. 둘째, 상대방의 요구가 내 기준에서 좀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는 무조건 싫어요 이렇게 반발하기보다 그건 좀 어렵지만 대신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라면서 내가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나의 한계를 명확히 설명하라는 거죠. 대안 제시. 네. 셋째,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된 내용은 자, 그럼 이번에는 정치 이야기는 식사 시간엔 피하고 대신 저녁 먹고 나서 30분만 이야기하기로 해요. 다들 괜찮으시죠? 와 같이 명확한 문장으로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약속하라는 겁니다. 합의 내용 확인? 네. 이런 명시적인 절차가 오해를 줄이고 서로의 관계를 보호하는 어떤 울타리가 되어준다고 강조합니다. 와, 정말 실용적인 팁들이네요. 요구는 명확하게, 부당한 요구엔 대안 제시, 합의 내용은 문장으로 확인. 이 3가지만 잘 기억하고 실천해도 훨씬 덜 감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글 주로 자녀 세대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부모 세대를 향한 조언도 있지 않고 있죠? 네, 그 점이 이 글의 어떤 균형 감각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상호 책임을 강조하면서 부모 세대에게도 변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합니다. 어떤 조언들이 있었죠? 자녀에게 막 충고나 평가를 하기 전에 잠시 좀 숨을 고르고 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구나. 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니?
이렇게 먼저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물어봐 달라고 권합니다. 아, 먼저 물어봐주기. 네. 그리고 자녀 세대가 가진 다른 생각이나 삶의 방식을 무조건 틀렸다, 철없다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그들 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기준이구나. 이렇게 좀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자녀 세대에게도 숙제를 주죠. 부모님의 말씀이나 행동을 그냥 단순히 꼰대스럽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렇게 쉽게 재단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맞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경험과 맥락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려고 좀 애써보라는 조언이었죠. 글에 나온 서로의 맥락을 이해하려는 10분이 10렬의 오해를 바꿀 수 있다는 문구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저도 그 문장 인상 깊었어요. 같은 현상을 보고도 왜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지, 그 해석의 바탕이 되는 경험과 가치관, 즉 서로의 해석 틀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차분히 이야기 나누는 시도 자체가 관계 개선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깊이 이야기 나눠본 이 글의 핵심 메시지,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뭘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결국 핵심은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로부터 시작된다. 네. 다른 사람, 특히 가족 구성원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는 시도는 사실 좌절과 실망만 낳기 쉽잖아요. 그쵸. 잘 안 되죠. 그보다는 내가 먼저 내 감정을 좀 잘 다스리고 성숙하게 소통하는 기술을 익히고 또 내 삶의 주도권을 찾아오는 데 집중하는 것. 이게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이라는 거죠.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건강하게 관계 맺는 법을 배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맞아요. 오늘 살펴본 죄책감 다스리기, 대화 방식 바꾸기, 관계 주도권 찾기 같은 이런 구체적인 전략들. 이걸 당장 완벽하게 해내진 못하더라도 조금씩 시도하고 작은 성공들을 쌓아가다 보면 분명 변화가 시작될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럼요. 더 이상 명절 모임이 막 두렵고 피하고 싶은 시간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가치관을 지키면서도 가족들과 건강하게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자신감. 바로 그걸 되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관계라는 건 고정불변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용기를 내서 변화를 시도하면 그 에너지가 가족 전체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른 구성원들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도 강조하듯이 이 변화의 열쇠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에게 있고, 그 시작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마무리입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지금,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깊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여러 전략들을 참고해서 다가오는 명절을 앞두고 당신의 그 매우 구체적이고 독특한 가족 상황 안에서 딱 한 가지만 시도해 볼 수 있다면 그 아주 작은 행동 변화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행동 변화? 네. 예를 들면 늘 논쟁으로 번지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오늘은 딱 10분만 이야기하고 멈추기 같은 구체적인 경계를 미리 설정하고 가족들에게 알려보는 연습일 수도 있고요. 네네. 혹은 평소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가족 구성원 한 명의 말을 이번 명절에는 비판 없이 끝까지 들어주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려는 그런 의식적인 노력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만의 슬기로운 명절나기 해법을 찾는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